우리 오늘 그 행사에 정말 귀하신 분, 또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 국방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인규 박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님이신 신강사 이사장님하고 제가 철친이 그래가지고 모시기 참 어려운데 또 신인회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모시도록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원로회의 회원님들, 또 많은 내국 동지 여러분들, 개모년 한 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인균 박사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균 박사님은 현존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관련 전문가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국방TV 대표, 구독자가 무려 113만 명입니다. 신인균 군사TV 대표 구독자는 65만 명입니다. 그 두 TV 구독자를 합하면 약 178만 명. 대단하시죠? 현재 육군 발전 자문위원, 해군 발전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위원, 육군 산학조 자문위원, 미국 의회 RFA 자유아시아 방송 고정 출연을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도 월 1회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분이 신인균 박사님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인균 박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신강사 이사님이신데 양산에 있는 양산여중,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설립자이시며 오랫동안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계학교를 경남 최고의 명문으로 만드셨고 경남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전국 이사로 계시면서 우리 한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신 분이 우리 신인균 박사님의 부친 신강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조금새 이사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 단체 소개할 때 보니까 또 여기 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도 와 계시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럴 때 그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자학원은 정말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그런 그 악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했는데 또 이렇게 단체가 있어서 정말 저 처음 알았습니다. 단체가 있는지. 훌륭한 일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나하고 피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모여 계셔가지고 정말 반갑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연 내용이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이 안보 분야에서 좀 강성입니다. 이른바 매파라고 하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내일 정말 그 아버님 그 친구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그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저희 너무 그 매파적인 이런 그 내용 때문에 혹시나 논란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분들만 다 계셔가지고 너무 좋고 기분 좋게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걱정 많으시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올해도 우리 한국의 경제 지표가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하니까 도대체 전쟁 언제 끝나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전쟁 언제 끝나냐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그 등을 좀 꺼주셔도 여기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등을 좀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어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황도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 초기에 저 위에 있는 키우 예전에 우리가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지금 키우라고 하죠. 저 키우 쪽 북쪽 전체를 러시아가 다 점령했다가 4월 달에 2달 만에 다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동쪽을 치기 시작해서 이 남동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점령을 했었어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다음 조금 이 남동쪽을 전황을 좀 크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저기 빨간색 위에 하르키우 K로 시작하는 저 도시가 보입니다. 저기가 이제 하르키우. 예전에 소련 시절에 하리코프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탱크 공장이 있어요. 탱크 공장. 우리 한국에도 있는 T-80이라고 하는 탱크. 그 T-80 탱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아주 큰 공업 도시인데 러시아가 저걸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르키우는 점령되지 않고 하르키우를 빙 둘러서 저기 있는 이 하르키우 주 전체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9월에 다 또 스스로 또 물러났습니다. 도저히 못 지키니까. 그리고 이 남쪽에 여기 이제 헤르손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손 이 지역의 북쪽 드네프르 강이라고 하는 큰 강 북쪽을 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스스로 또 물러났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러시아의 강력은 저 붉은색 그리고 보라색인데 저 보라색 지역은 아래 부분이 크림반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크림반도 2014년도에 러시아가 불법 점령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지금 편입을 했죠. 그리고 저 위에 보라색 2개, 하나는 도네츠크주, 하나는 루안스크주, 2개 주인데 저 부분을 2014년도부터 러시아가 이제 이 반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보라색 부분이 2014년도부터 러시아 측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양쪽에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를 추가로 점령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 전쟁이 끝나려면은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누군가는 졌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푸틴이 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졌다라는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왜? 너무 길게 끌어왔고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이에요. 다음. 자, 여기에 어제 오후에 발표된 즉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이번 전쟁의 어제까지의 러시아군 피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풀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신다 해도 너무나 커요. 일단 사망자가 10만 8,190명 전사자가 그리고 그 아래에 탱크입니다. 탱크가 3,036대가 파괴됐어요. 우리 한국 육군의 탱크가 2,300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탱크가 지난 10개월간 파괴됐어요. 그리고 장갑차가 6,100대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야포죠. 자주포든 견인포든 야포가 2,033문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다연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 우리 한국은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죠. 그 다연장 로켓이 424문이 파괴됐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투기 283대, 헬리콥터 270대가 파괴됐어요. 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복구하려면은 이거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탱크, 지금 현재 러시아의 공업 생산량이 탱크를 한 달에 한 30대 정도 만들 수 있어요. 30대. 그럼 1년이면 정말 24시간 가동해서 1년이면
400대도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탱크가 지금 3,000대가 넘게 파괴되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노획된 탱크는 별도입니다. 노획된 탱크 500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다 회복하려면은 러시아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군수공장에 탱크만 만들어도 저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장갑차는 안 만듭니까? 마찬가지죠. 이제는 러시아 군사력이 재기하려면 저는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자, 끝났다 그러니까 야, 과거의 소련 그러면 정말 무서운 놈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끝났다고?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소련에 대해서 또 지금의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력, 국가들은 전부 이 상황을 반길 겁니다. 야, 전쟁 조금만 더 끌면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바닥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상상 되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정치를 해서 정치적인 교섭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도 정치로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유엔 체제 이후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엔 체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과연 전쟁을 끝내고 싶을까? 젤렌스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아주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 그 예능 프로 강호동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에 한번 출연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신드롬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몇 번이나 출마를 했던 분이 있을 정도인데 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젤렌스키는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 시트콤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치가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저 TV, 저 프로처럼만 대통령이 하면 될 텐데 차라리 야, 네가 해라.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TV 프로 이런 거 보면 다 외주 제작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방영은 해줍니다만 실제 제작은 다른 프로덕션에서 해요. 그 프로덕션 사장이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그냥 정당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진짜로 정당을 만들고 젤렌스키를 선수로 내보내버렸어요. 대통령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 출신들이 그 프로덕션 출신들이 지금 저 젤렌스키 정부의 핵심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적인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전쟁을 맞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와 젤렌스키의 세력인 그 방송국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구했어요. 자, 그런데 친러 세력이 있죠. 아직도 러시아는 뭐 전쟁을 통해서 분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친러 세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러 세력이 굉장히 큰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젤렌스키를 흔들던 정적들을 전부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가 약자고 또 러시아가 잘못된 어떤 그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부정적인 소식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흠집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석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이니까 계엄을 선포했죠. 그래서 정적들, 친러주의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할 때 친북 공산주의자들 당연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죠. 내부에서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제일 위협적인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어떤 사회와
또는 세상과 격리시켰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다 친러주의자들 제거하는데 자신의 정적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는 완전히 이제 기반이 닦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2024년 3월에. 그러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재선하고 싶겠죠. 저 우크라이나는 5년 연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제인데 그걸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 하고 다음 임기를 또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왜? 지금은 피해만 입었으니까. 두들겨 맞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가 파괴된 저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한 800조 원 정도 든다. 800조 원. 그러면은 그 800조가 어느 정도냐? 우크라이나 1년 국가 예산이 60조 원 정도. 12년 국가 예산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무원 월급도 안 주고 넣어야 그냥 2022년 2월 23일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러시아가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그리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정적들 제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떨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러시아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무너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해준 돈이 4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 그걸 그냥 공짜로 줬어요. 전쟁에 쓰라고. 무기 그리고 돈 그걸 다 합해서 40조 원어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야 미국 정말 돈 많이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게 큰 돈이냐? 아니에요. 2002년, 2003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두 개의 전쟁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했습니다. 그때 1년에 전쟁 비용으로 미국이 얼마 정도를 썼냐? 300조 원 썼습니다. 그때 돈으로 300조 원. 20년 전이죠. 지금 돈은 인플레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을 수 있겠죠. 그때 돈으로 300조 원을 썼는데 그걸 10년을 썼어요. 3,000조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미국 군인이 몇 명 죽었냐? 5,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미국 군인이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있어요. 막 그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 보훈 복지 비용이 지금도 1년에 수십억 달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40조 원 딱 주고 미국 군인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통해서 미국이 얻은 건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은 40조 원 딱 주고 미국 군인 한 명도 안 죽는데 러시아라는 100년의 적이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길게 가져가고 싶죠. 그런데 제한사항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런데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해버렸습니다. 3패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전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길게 가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떤 그 부산 출신의 아주 잘생기고 학식이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소수의 사람들만 내가 개천에 용대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용이면 되고 니들은 그냥 가재개 붕으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잘 연못 잘 가꿔줄게 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하냐? 이 가재개 붕어 가붕개들은 막판에만 그냥 살짝만 희망 줘도 미쳐버린다. 그래서 지네들이 4년 동안 헐벗고 힘들고 헉헉하고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살짝만 마지막에 탁 튕겨주면은 아 맞아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니까 전쟁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들어갈 이맘때쯤 맞춰주면 러시아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삶의 희망이 생기고 하니까 아 민주당 정권 잘했구나 라고 박수 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는 거죠. 다음. 자, 그럼 이제 러시아 문제인데, 러시아는 좀 도저히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미국, 그리고 영국 비롯한 나토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죠. 자기네들은 이제 자산 다 끌었었는데,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하고 이 군사적인 교류를 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중국을 러시아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줘도 그냥 그 음성적으로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처럼 어차피 나는 뭐 제재 받고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 외에는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자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푸틴이 연말만 되면 그 아이스하키, 러시아는 이제 추운 나라니까 아이스하키가 아주 성행을 하죠. 아이스하키 막 하고 골 넣는 장면 보여주고 유도해가지고 막 내를 꽂고 이런 마초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면은 이 책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이제 일은 간 넘었는데 저렇게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뭔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갑상선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마초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지킬 게 많죠. 그래서 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강경파들, 근본주의, 극단주의자들은 뭐 하냐 도대체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고진이라고 지금 전쟁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회사 회장입니다. 용병회사예요. 아프리카, 중동 이런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석유, 유전,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거 뺏고 그 이권 챙기고 하는 그 업체 회장인데, 이 회장이 지금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국가적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내가 졌다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러시아가 아주 급변적인 러시아의 정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결말이 올 것이다. 그게 저는 빨라도 이번 하반기,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 배상금이라고 하는 그걸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치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처럼, 원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뭔가 협상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또는 20년에 걸쳐서 얼마를 원조해 준다 하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양보해주고 실제적으로는 러시아가 패퇴하는 이런 스타일의 정전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올 연말 이후에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 관련한 소식은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저 이야기했죠. 남조선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국방백서에 넣니 맞니, 그걸 가지고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을 합니다. 그걸 깔끔하게 김정은이가 정리해 주네요. 명백한 우리의 적이랍니다. 아니, 적이 우리 보고 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이 아니다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이죠, 적.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의 대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핵무력은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다. 핵무기를 지금 대량 생산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려야 된다 라고 선언했어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저렇게 선언하면 반드시 또 북한은 지켜야 되죠. 인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 핵무력의 기본 1차 목표는 전쟁 억제다. 전쟁 억제인데 그 전쟁 억제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선제 타격한다. 선제 타격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100발이 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그 대부분을 전술핵 무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술핵 무기 가지고 미국 때리는 겁니까? 전술핵 무기는 인접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제 타격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냐? 근데 우리 혼자 대비할 수 있냐? 아니죠. 또 우리 혼자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혼자 해야 되니까 미국은 필요 없어. 전자권 전환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는 스스로 혼자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 지금 혼자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랭킹 군사 2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23위로 평가받았던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죠. 왜? 우크라이나는 같이 하고 러시아는 혼자 하니까. 우리는 동맹이 있죠.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해야죠. 그러면 미국의 이 핵 전략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쟤들 말이야. 텔,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도시 몇 개야. 그리고 지금 이 신년에 또 이 600mm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 이거 12월 30일 날 3발 쏘고 1월 1일 날 또 쏘고 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쏘면서 결국 이 탄도미사일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저게 6발이나 꽂혀있는 저 발사대 30개를 실전 배치했다라고 김정은이가 나와서 또 연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해도 다른 탄도미사일 다 빼고 뭐 KN-23이다 뭐 어쩌고 다 빼고 저것만 해도 저 180발이죠. 그러면 180발 사거리 400km짜리 이 지름이 600mm 즉 60cm짜리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180발.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뭐 어쩌고 북한판 에이테킵스다 뭐 천지로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가. 그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 막을 것이냐? 막아내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발사 후 대응. 즉 북한이 쏘면 그걸 공중 요격하는 거. 이건 너무 위험하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포괄적 대응으로 MD 전략을 수정했어요. 미국이 작년 하반기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존 플럼 박사라는 사람인데 국방부,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렇지 미 국방부가 자신들의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괄적 미사일 격퇴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건 발사의 왼편과 발사의 오른편 모든 곳에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발사의 왼편과 오른편 뭐야?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발사. 자, 미사일 발사 하지 않습니까? 자, 미사일 발사 하려면은 어떤 조치, 이 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 이전에 야, 미사일을 발사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 쏴야 되겠어. 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야, 쏴. 몇 발 쏴. 어떻게 쏴. 라고 명령해야 되겠죠. 그 명령이 또 하달되죠. 하달되어서 일선 부대로 갑니다. 그러면 일선 부대에서는 미사일을 꺼내죠. 꺼내가지고 기립하죠. 그리고는 쏠 겁니다. 요 기립하는 데까지. 여기가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발사의 왼편이에요. 그리고는 발사. 그 다음에 이제 발사가 됐으니까 상승, 비행, 탄착. 이게 이제 발사의 오른편입니다. 즉, 발사의 오른편 단계에서는 요격,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는 선제 타격. 이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미국은 발사의 왼편, 즉 발사하기 전 단계에서 자, 쟤들이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쏠 거다라는 정보를 딱 취득한 상태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일단 소프트킬, 그러니까 진짜로 가서 때리는 거 말고 무력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거 말고 사람으로 치면 말로써 그냥 좌절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소프트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런 무기가 있어요. 챔프라고 하는 건데 미군이 쓰는 주력 공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제즘 ER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그런 장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미사일 한 1000km를 계속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곳을 쫙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이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엄청나게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우리 쇠덩이 집어넣으면 터지고 막 불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처럼 전자회로를 태워버립니다. 그런 무기가 미국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예 작동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지만은 직접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죠. 그냥 전파를 쏴서 쏘지 못하게끔 이 회로를 태워버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소프트킬.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죠. 수리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다 부숴버리는 거. 다음 이제 하드킬이라고 하는데, 네, 하드킬. 그럼 미국이 괌에다가 뭐 B-1B 폭격기를 가져왔다, B-52 폭격기 가져왔다, B-2 폭격기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이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B-1B 초음속 폭격기죠.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죠. 그리고 B-52 재래식 이제 큰 폭격기죠. 이 세 종류의 폭격기가 있는데 이 폭격기들이 각각 제즘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이제 960km 날아가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데, 이걸 B-1B 같은 경우는 24발, 그리고 B-2 같은 경우는 16발, B-52 같은 경우는 20발을 탑재해요.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남해로 동해로 들어와서 일거에 때려버려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지 그리고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일시에 파괴하는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야, 그거 과연 될까? 저는 되고도 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북한 무인기 왔지 않습니까? 7시간이나 한국 영공, 그것도 이 수도권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라고 평가되고 상상하고 있는 그 엄청난 밀집된 방공망을 다 뚫고 그냥 유유히 갔어요. 그게 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번에 국지방공 레이더 새로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한은요 그런 거 없어요. 1960년대 70년대 도입한 레이더 지금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공관이라고 알죠? 진공관. 진공관. 그거로 작동하는 그 레이더가 있는데, 그 진공관 뭐 반도체도 없고 진공관으로 하는 이런 레이더가 지금도 북한은 쓰고 있는데, 그걸 속이고 또 그걸 무력화시키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저런 그 무기 체계들을 속이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다. 왜냐? 북한만큼 방공망이 조밀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근데 시리아는 북한보다 좀 나아요.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석유도 나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독재, 북한도 독재인데 여기는 돈이 없고 거기는 돈이 좀 나오는 곳이니까 방공망을 더 신형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저께도 보니까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때려버렸더라고요. 허구한 날 가서 때려요 그냥. 북한보다 더 조밀하게 방공망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충분히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겁낼 필요 없다 봅니다. 겁낼 필요 없다. 1시간이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게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을 때 1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혹시 잘못해서 살아남은 조금의 자산이 한국을 때렸을 때 그걸 한국 대통령 당신이 감내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대통령이 결심해 주면 돼요. 그거 결심 못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완용이가 예전에 을사늑약 때 그런 이야기하고는 일본에게 사인해 줬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확실한 건 이제 이겁니다.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거죠. 아까는 수단을 제거하는 거였지만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수단 제거하는 거지만 수단은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논객이기 때문에 입으로 막 공격해서 말로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입을 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손이 있어요. 손도 양쪽에 다 있죠. 손가락도 있어요. 발도 있어요. 무릎도 있어요. 팔꿈치도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간단한 거는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의지, 이 헤드를 제거해버리면은 뭐 손가락이다 뭐 무릎이다 없을 필요 있습니까? 요 놈만 끝내면 되죠. 그게 바로 북한의 의지, 저놈 아닙니까 저놈. 그래서 김정은이를 핀포인트 타격하고 벙커버스터로 내리 꽂아서 없애버리고 또는 저위력 핵무기로 김정은이가 있음직한 이 곳에 벙커버스터로 뚫고 들어가서 핵 벙커버스터가 지금 만들었어요 미국이. 올해부터 이제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데 지하 한 200m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핵무기 B-61-10이라는 핵폭탄을 올해부터 실전 배치를 합니다. 그거로 그냥 꽂아버리면 돼요.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듯이 한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다음. 자, 이거 여러분들 보도도 많이 보셨을 테고 저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남자분. 이분이 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 3명이 있었어요. 남재준 국정원장 여러분들 이름 잘 아시죠? 그분이 첫 번째고 이분이 마지막이에요. 이병호 국정원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으로 이제 인관해가지고 군인으로서는 한 7, 8년 정도밖에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보부 생겨서 그때부터 계속 그 중정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90년대에 이제 은퇴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20년 만에 국정원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 정보 분야의 뭐 엄청난 그 산 증인이다라는 실력자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국정원장이 돼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뭘 했냐? 김정은 제거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멘트가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조선중앙TV가 2017년 5월 17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5월 17일이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요. 그때 조선중앙통신 뭐라고 했냐?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인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장 이병호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장 이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북한으로 보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국정원 무슨 팀장 한가놈 뭐 저저 하면서 막 이름을 막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이병호가 80회나 걸쳐서 이 김정은 암살에 대한 지령을 북한 내부에 내렸다. 뭐 이런 것까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갔죠. 저 공화국에는 못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겠지만 안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옥에 지금까지 있다가 며칠 전에 특사로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왜 실패했냐? 저는 2015년부터 야 이거 전쟁 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2015년, 2016년 야 이거 진짜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그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가서 북한 인민들 마음껏 넘어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북한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그때 국무회의 때 전방에 지금 대량 탈북 사태가 생겼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더 늘려야 한다 라고 국무회의 때 지시했어요. 그때 저는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늦었죠. 그 무렵부터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네들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일찍 마쳐버렸죠. 저는 아주 이 작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 임기를 마치는 그 상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실패했냐? 너무 늦게 했죠. 임기는 5년인데 처음부터 스타트를 걸었어야죠.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자, 예전에 뭐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처음에 뭐 어쩌 경제 살리니 어쩌고저쩌 하다가 뭐 나중에 뭐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처음부터 그냥 페달 발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뭐 적폐라고 하면서 수천 명을 잡아넣지 않습니까? 3년 동안 5년 임기 중에 3년 동안 사람 잡아넣는 일만 했죠. 그걸 못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늦지 않게 시작해야 된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했던 이유는 첫째, 너무 늦게 시작했다. 둘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뭐냐? 자신이 파트너로 삼았던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바마하고 이 김정은 제거 작전을 스타트를 했는데 트럼프가 될 거라고 그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전부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북한의 탄핵 작업으로 자신도 빨리 맞춰버린 거.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자, 지금은 그런 실패를 우리는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완벽한 후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치 세력이 그대로 지금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고 할 수 없죠.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누구냐? 그때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거 작전을 같이 협의를 했을 때 부통령이었어요. 그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만 맞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정말 국가에 폐악을 일으킨 사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주는 일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 함께 이분은 그냥 법관이었기 때문에 정치 외교 아마도 잘 몰랐을 겁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은 가정교사가 순식간에 세팅이 됐을 겁니다. 그 순식간에 세팅된 가정교사들 보건, 복지,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서 가정교사가 일시에 그냥 세팅됐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는 관심 없어요. 국방, 외교, 통일 이 분야의 가정교사가 누구냐? 저는 다 알아요. 그 가정교사들은 대부분 저하고 생각이 한 95%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정교육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그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 저하고 크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관이다 보니까 정치 외교 잘 모르죠. 이 분야에 백지나 다름없어요. 여기다가 누가 무슨 색깔 색칠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색깔을 도화지에다가 진하게 칠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돈 욕심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서 자식한테 엄청나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 그 결심은 어떤 계기에서 스타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확실하게 뭔가 성과를 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늦지 않게 시작해서 지난 정권 때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던 김정은 제거. 저 김정은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 제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기 이제 공자학원 그 축출하기 운동본부도 계시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중국하고 합의를 해줘야 돼요.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왜 군사적으로 중국이 못하게 했을 때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래 알았다 내가 한쪽 눈 감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중국에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일단 김정은 정권을 제거한다. 그 대신 다음 정권은 중국 니들이 괴뢰 정권을 세워라. 단 세습은 안 된다. 세습은 무슨 그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독재 정권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독재 정권들 이라 하더라도 세습은 안 해요. 거기는 세습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금지하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보니까 세습을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될까 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더 독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 근데 우리 마음먹고 우리 우즈베키스탄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독재 국가인데 그렇게 세습만 안 하는 나라를 만들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괴뢰 정권 니들이 세워라 라는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군사력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그 불안감을 중국에게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은 군사적으로 중국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중국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북한 정권 레짐 체인지 힘들어요. 그것만 합의해주고 가끔 중국이 뭔데 우리가 그러면 통일 안 되지 않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또 그 사람들 저 남조선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죠. 그렇게 천천히 가면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면 얹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강연 마치고 질문을 한 두 분 받겠는데요. 질문만 해주십시오. 견해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 이 자리는 제 견해를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견해를 다 가지고 계신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견해는 그냥 잠시 접어두시고 딱 간단한 질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신청하신 우리 조금수 회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화선 강의 잘 들으십니다. 그 얼마 전에 지난 11월 26일 우리 영공에 그 군사용 무인기들이 침몰됐다 아닙니까? 그 대응이 상당히 좀 위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하고 또 최근 그 북한은 서열 1위 박정천이가 해임되고 후임으로 이영길 전 국방상이 이번에 등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무인기 정말 참 바보 같은 그 군사적 상황이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저는 채널 A 방송 출연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채널 A 자주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돌직구라는 이제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무인기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 우리가 내가 재임할 때 하던 거였는데라고 해가지고 그게 맞냐 안 맞냐 막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답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쟤들 나한테 지금 저걸 물어봤으면 내가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을 텐데 뭐 엉뚱한 정치평론가들 뭐 국회의원들 불러고 저걸 묻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딱 답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인기에 대한 대응 그건 뭡니까? 무인기를 요격하냐 마냐 이거 지금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도에 드론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드론을 즉 무인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든지 정찰을 하든지 하는 지금 북한이 한 거 그걸 우리도 하기 위해서 당시 2017년도에 육군참모총장이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거를 주창을 했고 그걸 따라서 2018년도에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인기를 요격을 할 수 있었냐 못하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도 그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지. 야 저거 뭐 내가 그거는 정말 이 국가 원수 출신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2014년도에 청와대 무인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 그 카운터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요격하고 탐지하고 하는 이 작업을 그때 스타트한 겁니다. 물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밝혔지만 방향성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잘못된 데는 너무나 많은 그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군인들이 개인 욕심들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그 레이더 그리고 대공포 21세기에 스스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도 없는 대공포 그걸 이제 수백 대를 깐다. 그럼 어느 방산업체 돈을 많이 벌겠죠. 바보 같은 그런 대공포를 천호라고 하는 대공포예요. 그 한화에서 만드는 건데 국지방공 레이더는 LIG 넥스원이라서 해서 만들고 그럼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결심하고 한 사람도 누구냐?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면 그 군인이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돈을 떼돈을 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군인들 요즘 옛날 군인들은 뭐 어두웠던 시절이라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좀 알 수 없으나 요즘 군인들은요 진짜 골프 치러 가면 1,000원짜리 내기하는데도 손을 덜덜 떱니다. 진짜 청렴해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돈 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연금 받아야 되는데 그 조금만 하다가 걸리면 연금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금이 생애 통산 치면 그 가치가 한 20억이 넘어요. 근데 뇌물 그 20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많이 줘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20억 연금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군인들 돈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럼 왜 그런 욕심을 내냐? 너무 젊은 나이에.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저 원숭이띠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새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갑자기 제가 적어져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제 만 53세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53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4세가 되는데 이 나이가 지금 군단장 할 나이예요. 지금 군단장들이 제 나이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군단장 안 됐으면은 군대 전역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2명 있어요. 야, 그거를 갖다가 내가 연금 380만 원 받아가지고 군인 이제 한 중령, 대령 전역하면 연금이 한 380, 400 요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아이 대학 등록금 2명을 낸다? 끔찍한 일이죠.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래서 당연히 인생 2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방산업체에 가서 임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장 출신은 방산업체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상무 대우를 받고 갑니다. 상무. 그리고 소장 출신은 전무 대우 받고 가요. 그게 그냥 업계 관례예요. 그리고 중장, 3스타 출신은 본부장, 사장급 대우를 받고 가요. 포스터는 안 가요. 체민이 있으니까 안 가요. 중장까지만 주로 취직하는데 전 문재인 정부 때 그 포스타 출신 국방장관이 있었죠. 송영무.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포스타 출신들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돈 받고 어디 가서 고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좌파들은 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또 명분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혁명을 하지 하면서.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욕심. 그 가면 또 월급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받고 있는 연금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되니까 이 연금은 그대로 받고 여기다가 조금만 추가해 주면 돼요. 그 방산업체나 일반 회사에서는 너무 좋아요. 여기도 혹시 그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군인 출신들 채용하세요. 진짜 좋아요. 조금만 줘도 돼요. 그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왜? 연금을 받으니까. 우리 국민연금은 65세 돼야 주지 않습니까? 군인연금은 전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줘요. 거기다가 조금만 보태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보태주면 연금이 깎여버려요. 그 선을 딱 그 서로 간에 맞춰서 딱 주면 되기 때문에 뭐 한 400 정도만 줘도 너무 좋아요. 연금 받는 게 보태니까. 그걸 법인카드 한 장 주면 뭐 최고고. 그냥 그겁니다, 그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보가 이렇게 흔들린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국가 정책 틀하고 좀 바꿔야 되는데 군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군인들이 일찍 저녁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그걸 우리 국민적으로 좀 몰아가면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무인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 아이언돔 도입해야 됩니다. 아이언돔. 아까 북한이 방사포 막 그 30기 실전 배치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180발 쏘면 우리 공군 전투기 못 뜨면 전쟁 못 이겨요. 그 아이언돔 도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잠깐만 해가지고 LIG 넥슨, 한화 디펜스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자주국방 해야지. 국산무기 만들어야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화 디펜스하고 LIG 넥슨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무기 해야지. 또 이런답니다. 또. 왜 그러니까 도대체. 일단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무기 가져오고 그 정도로 대량으로 도입하면 면허 생산, 기술 이전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도입해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현대자동차처럼 옛날에 현대자동차 일본 미쯔비시에서 기술 다 받아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그 기술 가지고 지금 현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쯔비시보다 더 큰 회사가 됐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안보를 지금 김정은이는 내일부터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2030년대 초반까지 그 방사포 막는 무기 만들겠다. 그것도 이스라엘 무기보다 10배 비싸게. 그 개자식들이죠 한마디로. 예. 그걸 월급 4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인정을 해준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국산 무기 참 좋아요. 그러나 국산 무기가 경쟁력 있는 분야 따로 있습니다. 전차, 장갑차 이런 그 큰 무기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스라엘이 적의 미사일에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 미국도 그거 샀었습니다. 그거 사서 쓰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박정천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도 박정천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 국방전시회 할 때 김정은 사진 쫙 아까 이만하게 걸어놓고 박정천이 사진도 이만하게 딱 걸어놨었어요. 그 정도로 이야 저 박정천이가 김정은이를 리모컨 작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엄청난 권력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그냥 아웃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리영길 이 사람은 작전 계통에 보병 작전 계통에 엄청나게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리영길이가 됐는데 저는 이 당 출신의 그 조영원이가 이 군 출신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이긴 게 아닌가 일시적으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조영원이가 권력을 잡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김정은을 이렇게 내세우는 간판 스타로 내세우는 이 현재의 정치 세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영원은 박정천보다는 강성은 아니겠죠. 당연히 군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좀 다행인데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진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을 견제하는 세력이 군부였는데 좀 약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 예, 다음은 먼저 신청하신 우리 정창식 회장님.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평소 국방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저는 문학을 읽으면서 큰 사람입니다. 네. 내용 전체적인 걸 너무 좋았고요. 네, 저는 그 수도권 방어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 15로 400억을 들여서 71년도에 완성해서 72년에 서울의 김일성 한갑잔치를 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가 서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 인천공항이 연평도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들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금 50%가 되어 있고 경제가 8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부산이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38%를 차지하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합한 뭐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가 있는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평도처럼 저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킬체인을 좀 더 세계적으로 한 수 올려가지고
쿠웨이트가 무너지고 이라크를 전쟁할 때 미국이 이라크에 첫 번째 모든 통신을 한참에 제로로 시입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킬체인을 해갖고 북한 사람이면 감히 대한민국은 못 건든다 하는 인식을 주는 국방 예산도 이런 기회는 넓혀야 됩니다.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끝이지요. 정치인놈들도 좀 개인적으로 우파라도 좀 조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정말 위험한데요. 그 인천공항 바로 그냥 코앞에 북한이 있고, 우리가 2013년도인가요? 그 인천공항에 GPS 제밍 해가지고 그 공항에 착륙하는 그 예객기들이 그 GPS 유도를 받지 못하고 관성항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수동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반드시 그런 일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인천공항은 개전 초에 북한의 그 미사일이 다 제거되기 전까지는 사용하기 힘들겠죠. 예.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인천공항 지금은 사용해야 되지 어쩌겠습니까만은 국방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작년도 국방 예산이 환율이 이제 우리가 좋아지고 일본이 더 나빠지다 보니까 작년도 국방 예산이 우리보다 더 적었습니다. 놀랍죠? 그 잘 사던 일본이 우리보다 국방 예산이 적어졌어요. 물론 우리는 GDP의 2.5%를 국방 예산 쓰고 일본은 GDP의 0.92%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월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 올해부터 국방 예산을 2배로 증액합니다. 그냥 증액이 아니고 2배로 증액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국방 예산 10% 증액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병사 월급을 갖다가 150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병사 월급 150만 원이 급합니까? 대한민국 생존이 급합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라는 페이스북의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차원에서 굉장히 고마운 한마디였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됐으면 끝이지 뭐. 그러고는 대한민국 살려야죠. 그래서 뭐 이왕에 지금 뭐 100만 원, 150만 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시고 200만 원까지 절대 가지 마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양해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뭘 200만 원까지 가요? 부사관들 하사도 200만 원 못 받는데 예? 무슨 병장이 하사보다 월급을 더 받으면 누가 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하사를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사도 구급 공무원인데 다른 구급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다 올려줘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 예산 더 올려야 됩니다. 독일도 국방비 2배로 올립니다. 왜? 옆에서 지금 전쟁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독일이 전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독일이 2배로 높이고 일본이 2배로 높이는데 우리는 뭡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자유 우파 이 국가 원로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간단하게 좀. 예, 시간이상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국민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게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민족평화통일위원회도 있고 또 평화통일 또 자문회도 있고 또 자유총명 이런 곳에서 평화통일은 우리의 가슴을 정말 찡하고요. 또 언제나 또 기원하고 뒤에 희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와 또 그 단체의 소속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면은 진정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현 시점에 그한 활동의 방향인가 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우파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파의 활동 방향은 두 가지 측면이 주가 돼야 된다. 첫째는 국방이죠. 국방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살아야 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국방 안보.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저는 뭐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금세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하실 때
제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집의 형제들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모이면 대화의 50%는 교육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외하고 다 학교 선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교육감 그 후보 단일화 운동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망치는 자들이 우파랍시고 내가 교육감을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데 그 완주하는 이유는 뭐냐? 중간에 들어가면 선거 자금을 보전 못 받습니다. 돈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우파네 라고 하면서 내가 원로네 하고 다니는 자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망치는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 자기 그 소신에 따라서 활동하니까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세계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표를 받고 싶어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안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교조 없애야 되죠. 전교조의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 2030 세대, 특히 20대 세대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요? 그들은 전교조가 힘이 빠졌을 때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40대들이 왜 저렇게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교조가 제일 힘 좋을 때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힘을 빼고 노조의 힘을 빼는데 그건 뭐 제 영역은 아니고 교육, 부산 교육감, 경남 교육감, 뭐 울산 교육감 어디든지 여하튼 이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리고 경북은 정말 뭐 훌륭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오래전부터 지켜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 경기 이 지역 교육감 반드시 우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박선영 이사장 그리고 조전혁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안면도 있고 특히 조전혁 의원하고는 친해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파람시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경기도지사 누구 때 빼앗겼습니까? 누굽니까? 경기도지사를 빼앗기게 만든 우파랍시고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막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파라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똑같다 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우파 장사꾼들 그리고 우파 명예꾼들 우리 주변에서 솎아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교육감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는 전부 우파 단일화해서 제대로 된 1:1 매치를 한번 붙여보자.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부터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